자, 사회문화 5강.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스포츠 문화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먼저 나오는 지문을 잘 보시면, 이성의 선업성에 근거하는 전통적 형이상학과 달리 생물학적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인간의 특수성을 규정하려 했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성의 선업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성의 선업성은 이미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하는 전통적 형이상학과 달리 생물학적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인간의 특수성을 규정하려 했던 21세기 인류학의 연구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학자인 아르노트 겔렌은 인간의 특수성을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으로 설명을 하는데, 겔렌에 따르면 인간은 결핍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핍적 존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결핍적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핍이란 생물학적 비발달성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데, 생물학적 비발달성은 신체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 자연환경에서 생존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 인간은 결핍적인 존재,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신체적으로 자연환경에서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적 조건 속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관이나 공격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감각 능력 역시 동물들보다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에 적응해 살아가는 반면 인간의 자연 상태 그대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특징들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관이나 공격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날카로운 고양이과 동물이나 개과 동물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초식동물들처럼 태어나는 순간 네 발로 걸어다니고 말하자면 뛰어다니고 할 수 있지도 못하며,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양서류라든지 파충류처럼 자신의 몸을 숨기거나, 그 다음에 나무를 타거나, 그 다음에 자연은 감각적으로 발달된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개나 그런 것들처럼 후각이나 청각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런 감각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혼자 자연에 나가서는 오랫동안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겔렌이 얘기하는 결핍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뜯어고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연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물리적 환경으로의 자연이에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자연. 그래서 이런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뜯어고쳐 자신만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겔렌은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을 동물의 수동적인 행동과 구분하여 행위라고 얘기했으며, 인간을 태생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로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하는 존재, 행위는 동물의 반사적이며 기계적인 행동과는 전적으로 다른 행동이다. 그러니까 동물의 반사적인 기계적인 행동인 거고, 우리는 행위인 거고. 그래서 행위는 동물 행동이 생득적으로 말하자면 생득적이다는 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주어진 능력, 본능이죠. 본능을 통해 자연환경에 순응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만의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가는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변형한 결과가 바로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을 변형한 결과가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환경을 하는 소송해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겔렌의 관점에 따르면 현대 스포츠 문화에서 승부 경기 자체보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와 같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갖추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자연을 변형한 결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 역시 자연을 변형한 결과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인간 외적 자연과 인간 내적 자연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데, 자연을 인간 외적 자연과 인간 내적 자연으로 구별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으로 구별한 거예요. 앞서 언급한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자연이 인간 외적 자연이라면, 그러니까 언급한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자연이 인간의 외적 자연이라면, 신체적 특징에 기반한 본능이 인간의 내적 자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본능에는 생명을 유지시키려는 식욕, 수면욕, 성욕뿐만 아니라 공격욕구도 포함된다. 이 중 공격욕구는 개체의 생명 유지나 종족 보존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동족끼리의 싸움에서 공격성이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동물행동학자 콜라트 로렌츠에 따르면 공격욕구 역시 종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이론가들의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의 동물들은 공격욕구로 인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 종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공격욕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배우자 선택의 과정에서 최강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한다. 그런 강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이세가 약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이세보다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열한 배우자 쟁탈전이 벌어져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격욕구다. 그리고 공격욕구는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우두머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여 무리 중 약한 개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격욕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 종족이 살 수 있는 종족이 확대되는 거 공격욕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욕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욕구의 본능 또한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간의적 자연 못지않게 인간내적 자연인 공격욕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자제하거나 통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통제되지 못한 본능의 분출은 공동체적 구성들에게 위협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적인 자연인 공격욕구와 같은 본능을 인간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공격욕구를 어떻게든 변형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격욕구의 인위적인 조절 과정에서 생성된 문화로 파악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는 공격욕구의 변형 과정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온 결과다. 스포츠 문화의 진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범주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진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범주화시킨 거죠. 먼저 원시사회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이 공격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하지만 평화가 정착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은 동물사냥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느꼈으며 먹을거리 위한 사냥과 욕구 해소를 위한 사냥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와 윤리가 발달하고 사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면서 사냥의 주체를 인간에서 동물로 교체하는 방식이 고안되었다. 사냥개를 통한 여우 사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공격욕구에서는 직접 공격하는 행위에서 추격하거나 관람하는 행위로 전이되었으며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강도는 많이 약화될 수 있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에 들어서면서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존권과 행복권의 진위 존재를 규정하는 관점이 생겨났다. 재미로 죽이는 여우 사냥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동물이 대신에 공격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역이나 꼴대와 같은 상징적인 사냥감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전쟁이나 사냥에 동원되었던 활이나 사냥개는 공으로 변화하였으며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강도 역시 약화되었다. 결국 스포츠 문화는 인간의 공격욕구 해소 방식이 상징적으로 진화한 결과다. 그 다음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역시 스포츠 스타를 통한 대리만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설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다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포츠 문화가 공격욕구의 인위적인 조절 그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 스포츠 문화라고 할 수 있느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원시사회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에 공격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공격욕구가 있었는데 그 공격욕구를 해소하는 게 바로 처음에는 원시사회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이었던 거지. 그런데 평화가 정착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이 멈춰지게 되면서 전쟁은 동물 사냥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느꼈으며 먹을거리를 위한 사냥과 욕구를 위한 사냥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물에게 공격욕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으며 그 다음에 먹기 위한 것과 욕구 해소를 위한 것. 다음으로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와 윤리가 발달하고 사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면서 사냥의 주체를 인간에서 동물로 교체하는 방식이 됐다. 그래서 사냥개를 통한 여우 사냥이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동물이 동물을 잡게끔. 이 단계에서 공격욕구에서는 직접 공격하는 행위에서 추격하거나 관람하는 행위로 전이되었으며 인간의 느끼는 쾌락의 강도는 많이 약화됐다. 점점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존권과 행복권을 지닌 존재를 규정하는 관점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회 문화의식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재미로 죽이는 여우사냥을 비판을 받게 되었고 동물 대신에 공동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역이나 골대와 같은 그래서 말 그대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어떤 무언가 델릭에 들어가는 그 안에 골인점이 됐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목표가 생기면서 골대와 같은 상징적인 사냥감이 등장했고 전쟁이나 사냥에 동원되었던 활이나 사냥개는 공으로 변화했고 인간의 느끼는 쾌락의 강도 역시 더 이때보다 약화되는 거고 스포츠만은 인간의 공격욕구 해소 방식이 상징적으로 진화한 결과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역시 대리만족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스포츠 문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것 역시 내적 강제 방식을 통해 출전 선수들의 공격성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선수들이 공격욕구를 무분별하게 분출하는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칙 위반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같은 외적 강제는 물론 내적 강제 방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는 문명화 과정에서 억압된 공격욕구의 분출만이 아니라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무대로서의 위상까지 지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공격욕구가 드러난 것을 억제시키면서 규칙에 따라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꼴찌가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인간 승리 그래서 역전 그 다음에 뭐 반전 이런 것들을 스포츠에서 반전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나오는 명언들 같은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